국어가 좋아서 국어가 좋아질 선유고등학교 1학년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어 A 시간 첫 번째 수업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처음으로 배우게 될 2학기 첫 단원으로 배우게 될 단원은 대단원 7, 문제를 해결하는 말과 글이라고 하는 단원이에요. 이 단원은 3개의 중단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바닷속 미세 플라스틱의 위협, 요거는 선생님과 국어 A 시간에 배우게 될 거고요. 2. 펼쳐라 설득하는 글쓰기, 요거는 읽기라면 이 두 번째 단원에 가서는 쓰기로 갈 거고요. 그 세 번째, 서로 만족하는 협상은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단계까지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중에서 요 부분은 국어 B 시간에 할 거예요. 그리고 기말고사 범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순서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흘러가지는 않는다는 점에 좀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선생님과는 문제를 해결하는 말과 글, 이게 어떤 것인지, 그 중에서도 우리는 읽기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내용을 볼 거라서 문제를 해결하는 읽기란 도대체 무엇일까?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제재로 바닷속 미세 플라스틱의 위협, 요걸 살펴볼 거고요. 여기에서 지금 쭉 보여드리는 내용은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설명했던 디딤 영상 기록지라고 하는 종이죠. 이미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수업을 들으시면서 다 정리를 해주시고 나중에 다 필기를 잘 한 내용을 과제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어쨌든 수업을 이어갈게요. 문제 해결을 위한 읽기, 이건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가 책을 읽든 무엇을 읽든 그것이 결국은 우리의 필요성에 의해서 우리가 삶에서 만나는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읽는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삶에서 만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책이나 신문이나 TV 뉴스 등의 다양한 매체의 글을 읽는 것이 문제 해결을 위한 읽기다 라고 보는 거죠. 우리 문제 해결이라고 하면 굉장히 큰 범위의 사회 문제 이런 것도 문제 해결이겠지만 친구 간의 문제라든지 다양한 자기의 삶에서 맞이하게 되는 문제들도 다 책이나 신문이나 TV 뉴스나 인터넷 검색이나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찾게 되는데요. 그런 게 다 매체예요. 우리 매체라고 하면은 그냥 인터넷이나 아니면 TV 뉴스 정도만 떠올릴 수도 있을 텐데요. 책이나 신문도 전부 매체입니다. 여기를 잠깐 봐주시면요. 매체란 하는 부분. 매체는 여러분이 쉽게 생각하면 매개체라고 생각해주면 좀 쉬울 거예요. 뭔가를 연결해 주는 거죠. 어떤 작용을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걸 매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나 어떤 정보가 있다면 이것을 시각화해서 또는 청각화해서 또는 시청각, 복합 자료를 이용해서 전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시각 자료에는 우리가 책, 신문, 사진 이런 게 다 눈으로 보이는 거니까 시각 자료에 해당이 되고요. 청각 자료라고 하면 라디오, MP3 이런 것들 청각만 해당되는 거. 시청각 자료는 시각과 청각이 동시에 있는 자료죠. 텔레비전이나 인터넷도 검색하면 눈으로만 볼 수도 있겠지만 소리도 듣기 때문에 시청각 자료에 포함이 됩니다.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의 경우는요, 다양한 문제 해결을 책으로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아이를 키우면서 힘들면 육아서를 읽기도 하고, 선생님이 지금 결혼을 하긴 했지만 연애가 잘 되지 않으면 연애 관련된 책을 읽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모르는 것, 궁금한 것 이런 거 굉장히 많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다 알고 태어나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정보들을 매체를 통해서 접하면서 내가 어려움을 겪거나 힘든 것, 궁금한 것 이런 것도 결국은 다 문제 해결이에요. 거창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 궁금한 것, 필요한 것, 알고 싶은 것을 찾아 나서고 그것을 정보를 통해서 얻어내면 내가 갖고 있는 문제가 해결이 되었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시 여기로 갈게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글을 읽을 때는 다양한 매체의 글을 읽게 되는데 그 매체의 글을 읽을 때 글이나 매체에 드러난 글쓴이의 관점이나 글쓴이가 어떤 생각을 갖고 글을 썼는지 그 관점이나 표현 방법의 적절성 이런 것들을 평가하면서 비판적으로 읽는 게 좋아요. 내가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거잖아요. 그래서 글을 읽으면서 그렇구나 100%다 맞다고만 생각하고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게 되면 잘못된 정보가 저에게 들어올 수도 있는 거죠. 나에게 잘못된 정보를 내가 얻게 되면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거죠? 결국은 그 정보를 선택한 나에게 있어요. 우리 요즘 같은 시대에 진짜 매체의 정보를 제대로 읽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다양한 정보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많이 흘러 들어오는데 그게 다 맞다고 생각하고 믿어버리면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피해를 입게 되면 결국은 그것은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지 그 정보를 생산한 사람 쫓아가가지고 우리가 막 멱살 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판적으로 제대로 읽어내는 그런 관점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글쓴이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글을 썼지? 글쓴이가 하고 있는 그 관점, 말하고 있는 관점은 좀 적절한가? 하는 적절성을 평가하고 어떤 표현 방식을 쓰고 있지? 이 표현 방식은 또 적절한가? 라고 보는 거죠. 글을 쓰고 표현하는데 그 방식들 적절하게 잘 이야기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평가를 하면서 비판적으로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 표현 방법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앞으로 읽게 될 바닷속 미세 플라스틱의 위협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읽으면서 이런 표현 방식이 사용됐구나. 이건 적절하게 의도를 잘 달성하고 있네. 이런 것들을 파악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좀 들어드릴게요. 다양한 표현 방법들이 사용이 됐는데 어떤 예시를 제공하는 거, 사례를 제공한다든지 어떤 책이나 전문가의 말을 갖다가 쓰는 인용하기의 방식을 쓸 수도 있고요. 사진, 도표, 그래프 같은 시각 자료를 이용할 수도 있고요. 어려운 말 같은 경우에는 개념의 어떤 뜻을 풀어주는 개념 정의의 방식을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다른 대상과의 공통점이나 차이점을 얘기하는 비교하기 방식 이런 것들이 바로 표현 방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이 적절하게 잘 사용됐는지 생각하면서 읽을 거고요. 그걸 바로 본문에 대한 이해를 하면서 계속 얘기해 줄 거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 이 부분은 사례를 제시하고 있구나 아니면 사진 자료가 효과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어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읽어주시면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비판적으로 읽기라고 했는데요. 비판적으로 읽기에 대한 설명을 조금 해드릴게요. 비판적 읽기. 그래서 제가 읽을 때 여러분들도 같이 따라서 읽으면 훨씬 좋습니다. 글쓴이의 주장이 타당한지, 논증의 방식이 논리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하는 읽기로 글의 정확성, 타당성, 신뢰성 이런 걸 판단하면서 읽는데요. 정확성, 말 그대로 수치가 제대로 돼 있는지 틀린 이야기를 하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잘 판단을 해야 여러분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적겠죠. 그리고 타당성, 사물의 이치에 전체적인 논리적인 그런 구조에 잘 맞아떨어지는 이야기들을 하는지 생각해 주셔야 되고요. 믿을만한 정보를 얘기하는지 신뢰성 이런 걸 판단하면서 읽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비판적 읽기는요. 머릿속으로 이미 비판적으로 사고를 해야 돼요. 여기서의 비판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나빠. 이게 아니라 논리적인지 타당한지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서 판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맞는지 틀린지 내가 받아들일 만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생각하면서 요 정도면 내가 수용해도 되겠구나 또는 그렇지 않구나 라는 걸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사실이나 의견을 그대로 비판도 없이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의문을 제기하면서 이게 옳은 걸까? 제대로 된 걸까? 라는 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판적 사고를 통한 비판적 읽기는 글쓴이의 관점에 대한 적절성을 평가할 수 있고 이건 적절하게 얘기한 걸까?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 이 관점이 과연 타당할까? 이런 걸 생각하라는 거고요. 이걸 통해서 독자는 삶의 문제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읽기잖아요.
그러니까 읽는 과정에서 이거 내가 진짜 해결에 사용을 해도 되는 내용들일까? 라는 걸 생각했고, 그래서 이거 적절하구나 라고 생각하면 당연히 해결의 실마리를 얻으면서 이걸로 내 나름의 대안을 삼아야겠다. 이걸로 내 해결책으로 삼아야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쭉 올라가서요. 그래서 문제 해결을 위한 읽기 중에서도요, 이 바닷속 미세 플라스틱의 위협 같은 글은 신문 기사예요. 그래서 신문 기사를 예로 들어서 이걸 비판적으로 읽는 과정을 여러분들이 연습해 볼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바닷속 미세 플라스틱의 위협에 적용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음 시간에 이거 내가 적용해야지, 기억해야지 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니까 특히 더 잘 봐주셔야겠죠? 여기에 이제 적용해서 읽으실 거예요. 자, 바닷속 미세 플라스틱의 위협은 신문 기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뭐 인터넷 신문 기사나 아니면 종이 신문도 잘 보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경우에 이렇게 신문에는 늘 표제와 부제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가장 큰 그리고 굵은 글자로 나와 있는 게 표제. 그리고 본문이 나오기에 앞서서 2줄, 3줄 정도로 조금 구체화시켜서 내용을 정리해 주는 것. 요거만 보면 대부분 여러분들이 이 신문기사 읽어봐야겠다. 이거는 좀 재미없겠다. 라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자들은 이 표제와 부제를 굉장히 매력적으로 쓰려고 노력해요. 자, 이런 내용을 내가 앞으로 전달할 거다라는 거죠. 가끔은 낚시성도 있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표제, 부제의 나름의 기능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이 기사를 읽을 것인지 아닐지 판단을 하게 될 거예요. 이 표제와 부제에 대해서 그리고 신문기사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셔야 합니다. 여기 보시면요. 글쓴이가 자신의 관점을 효과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기사의 주요 내용이나 집필 의도, 왜 이 글을 썼는지 이것을 보여주는 게 표제와 부제고요. 이런 의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분들이 표제와 부제를 읽어보면 주요 내용과 집필 의도를 대강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제재와 관련된 사례, 구체적인 사례라든지 아니면 시각자료, 대부분 신문기사를 보면 사진이라든지 그래프, 통계자료 이런 것들이 있죠. 또는 전문가의 의견,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 우리 막 블랙박스 같은 거는 뭐 어떤 한문표라고 하는 그런 분이 굉장히 잘 해설을 해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뭐 100대 몇, 뭐 몇 대 몇 하고 이제 판정을 내려주면 굉장히 신뢰성을 갖게 되죠. 그러니까 전문가의 의견을 가져다 쓰면 독자들이 하고 좀 더 믿어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전문가의 의견이라든지 아니면 신뢰할 만한 기관의 통계 자료, 통계청의 자료를 가지고 와서 최근에 뭐 이런 추세를 보인다라고 막 보여주면 맞아 그래 하고 독자들이 읽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기사를 좀 더 믿을 수 있게 그런 걸 신뢰성이라고 하죠. 신뢰성을 높여주고요. 구체적인 사례나 수치를 가져와서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대강 요즘에 출산율이 줄어듭니다. 이렇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통계 자료를 구체적으로 가지고 와서 지금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어떤지 정확하게 알려주면 그렇구나 라고 하면서 단순히 주관적인 생각만 얘기하는 게 아니네. 이런 거 이제 객관성이라고 하죠. 두루 누구나 인정할 만한 그런 수치를 가지고 오면서 객관성을 높여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신문 기사의 특징이자 이 바닷속 미세 플라스틱의 위협이 갖고 있는 특징이기 때문에 이런 면모들이 글에 어떻게 드러나는지도 여러분들이 꼭 확인하면서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신문의 표제와 부제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신문의 표제는 주로 앞으로 기사 전체에서 설명하게 될 대상을 포함합니다. 대상이 무엇인지 알려줘야 나 이거 관심 있는데 하고 사람들이 보게 되겠죠. 그러면 이 바닷속 미세 플라스틱의 위협이라고 하는 표제에서는 어떤 대상을 설명하려고 하는 걸까요? 바닷속 미세 플라스틱이겠죠. 요게 주된
대상일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거고요. 이걸 포함하면서 지금 보시면 비유적 표현이 가능하대요. 보통 신문기사는 굉장히 객관적인 글이기 때문에 이런 문학적인 느낌이 있는 비유적 표현을 평소에는 잘 쓰지 않지만 이렇게 표제에서만큼은 비유적 표현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럼 여기 보시면요. 바닷속 미세 플라스틱 여기까지는 비유라고 할 수 있는 게 없죠. 어떤 그냥 대상을 구체적으로 보여줬으니까. 이 부분이 비유일 거예요. 위협. 위협이라는 것은 누군가를 협박하든지 아니면 이렇게 좀 굉장히 무섭게 느끼도록 만드는 거잖아요. 사실 바닷속 미세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것은 무생물이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막 진짜 막 주먹질을 하거나 야 이런 하면서 막 이렇게 위협하거나 하는 행동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사람인 것처럼 표현했죠. 의인화시킨 건데 의인화는 비유의 일종이거든요. 그러니까 위협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비유적 표현을 사용한 거고요. 이걸 보는 순간 실제로는 얘가 바닷속 미세 플라스틱이 나에게 와갖고 나를 뭐 떼찌떼찌 막 이렇게 하거나 나를 위협하거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 얘가 뭔가 인간을 또는 살아있는 생명체를 힘들게 하고 굉장히 힘겹게 만들고 뭔가 안 좋은 영향을 미치나 보다 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게 해줘요. 즉 비유적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뭔가 심각하구나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게 해주는 효과가 있죠. 그래서 이런 비유적 표현이 굉장히 좀 효과적인 면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도 하나 있고요. 그리고 표제에는 주로 이제 대상을 포함한다고 했잖아요. 앞으로 쭉 설명하게 될 제재 또는 정체적인 중심 생각이 드러나는 주제가 반드시 드러난대요. 우리도 일단 이걸 보는 순간 바닷속 미세 플라스틱이 굉장히 문제적인 애구나. 이 문제적인 것을 지적하겠네? 문제가 있어. 얘가 우리를 위협해. 아이고 어쩌나 하고 그냥 끝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위협에 어떻게 해야 될까?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게끔 만들겠죠. 우리는 이미 바닷속 미세 플라스틱의 위협이라는 말만 듣고도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거고 여기서 뭔가 벗어나야 된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제가 드러났다라고 보실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표제만 읽어도 대부분 기사의 내용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능을 하는 게 표제고요. 부제는 여기 지금 표제 얘기했고요. 부제는 표제보다 어때요? 그냥 보더라도 글씨가 더 많이 있죠.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내는 게 부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신문의 표제와 부제는요. 글쓴이가 예상 독자들에게 궁극적으로 바라는 바 이게 사실 주제의식과 관련이 있는 거잖아요. 이것과 긴밀하게 관련이 있다고 해요. 부제를 한번 읽어볼까요? 수십 년 흘러든 플라스틱 미세 입자 여기 지금 대상이 되고 있는 요거 그대로 다시 나오면서 추가되는 내용, 좀 더 구체화된 내용이 뭐냐면 수십 년 흘러든 이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구나. 오랜 시간 동안 쌓여온 문제인가 봐 라고 하면서 조금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 있고요. 수산물 내장에 플라스틱 미세 입자가 있다. 수산물은 우리가 먹는 거잖아요. 바다에서 나온 것들, 물고기나 조개나 이런 것들일 텐데 여기에 플라스틱이 잇따라 계속해서 검출이 됐다? 그럼 이거 우리가 먹을 수 있다 라는 문제의식까지 당연히 따라오겠죠. 게다가 한국 해역의 오염이 세계 최고 수준이래요. 우리 한국인이잖아요. 그럼 다른 곳도 아니고 한국이 최고 수준이라고 할 때 아이고 어떡하지? 라고 하는 심각성. 지금 부제의 내용들은요. 바닷속 미세 플라스틱이 위협적이다 라고 했을 때 얼마나 위협적인지 계속 구체화시켜서 알려줍니다. 게다가 먹이 그물을 거쳐서 인체에 도달할 가능성도 있다 라고 하는 거죠. 즉 부제 부분에서는요. 어떤 위협인지 위협의 구체적 내용을 알려줘요. 그래서 바닷속 미세 플라스틱 정말 심각하구나 라고 하면서 여기서도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게 해주죠. 결국은 독자에게 하고 싶은 말이 여기서 전달이 될 거예요. 그럼 결국은요. 문제와 부제에서는 문제의 심각성만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또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전체 내용에서는 위협하고 있으니까 우리 그냥 숨어 있어 어떡해 막 이런 얘기 아닐 거 아니에요. 어차피 피할 수 없잖아요. 수산물 내장에서 계속 검출되고 인체에도 도달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확보하든지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까지 내용이 갈 거예요. 그럼 결국은 글쓴이가 글을 쓴 의도, 지필 의도까지 표제와 부제에서 전달이 되고 있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따라서 표제와 부제를 통해 글쓴이의 지필 의도나 주제 이런 것을 충분히 추측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하시면서 다음 시간에 우리가 본문을 하나하나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지금 표제와 부제의 기능을 살펴봤고요. 그리고 신문 기사에 나와 있는 이런 특징, 신문 기사로서의 특징이 지금 바닷속 미세 플라스틱의 위협에도 적용이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거 전부 다 바닷속 미세 플라스틱의 위협에 적용하면서 읽는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단락별로 내용들을 살펴보게 될 거예요. 우리 저번 시간에 선생님이 오리엔테이션을 하면서 거꾸로 수업을 할 거다라고 했는데 이 비문학 제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거꾸로 수업의 성격이 조금 약한 면을 좀 보일 거고요. 그 다음에 문법 단원에서 조금 더 우리가 활동 위주로 많이 나아갈 거긴 한데요. 오늘 봤던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주시면서 더욱 바람직한 건 한번 읽어오시는 거예요. 읽을 때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실 건요. 표제와 부제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 지금 설명해 드렸는데 이걸 바탕으로 앞으로 어떤 내용이 전개될지 예측하고 읽는 것. 요거까지는 우리 지금 함께 했죠. 그리고 어떤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지 바닷속 미세 플라스틱의 위협이라고 했으니까 바닷속 미세 플라스틱 문제가 제기가 됐을 텐데요. 그 심각성을 드러내는 다양한 말하기들이 아마 다양한 사례, 자료, 전문가 의견, 통계 자료들을 통해서 전개가 될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확인을 좀 해주시고요. 글쓴이의 관점을 드러내기 위한 표현 방법이 사실 바로 그거죠. 방금 말씀드렸던 것들, 어떤 걸 사용했는지, 어떤 효과가 있는지 생각하면서 읽어주시고요. 분명히 여기에서 문제들을 제기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한 대안도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해결 방법이 있는지도 생각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꼼꼼하게 내용을 작성해 오면 제가 도장을 2개 찍어드리면 통과가 되는 거고요. 조금 내용이 부족하면 도장 1개를 찍어드릴 거예요. 단순히 빈칸만 채우지 않고 옆에 조금씩 메모하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요거까지 잘 작성해서 과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오늘 모두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 수업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